안녕하십니까. 돈 맥캐는 남자 둘 이재용 백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보험 얘기 하는 거죠? 네네. 예. 아니 근데 매년 어떻게 보험료가 올라요 그래? 그렇죠. 보험료가 매년 오르죠. 아니 자동차 보험료도 오르고 아니 근데 자동차 보험은 그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는 자동차 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르지 않아도 되지 않나 했는데 뭐 기타 뭐 수선비니 뭐니 경비가 오른 만큼 올려야 된다 이래서 또 오르고 그 외에도 또 다 오르고 야, 하여간 무조건 저희 입장에서는 오르면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매년 그 보험료가 이맘때쯤 오르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시체말로 열받죠. 아, 열받고 부담스럽고. 네. 내가 보험 가입했으면 그 보험료 그대로 가야지 네. 뭐 매년 올리고 뭐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네. 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 이유에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음. 예정 이율과 자산운용 수익률의 차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네.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고 처음에 정해놓은 그게 예정 이율인데 네. 내가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를 갖고 거기다 이자를 얼마를 붙여줄게라고 하는데 그 이자 붙여주는 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줘요. 예, 예, 처음에 받을 예, 때. 예. 그럼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거기다 이자를 3% 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3%만큼 이자를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3천 원 깎아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을 그 깎아주는 만큼 이 보험료를 갖고 보험회사가 돈을 굴려서 돈을 벌어야 네. 되는데 네. 그 돈을 굴리는 것을 자산운용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자산운용 수익률이라는 게 그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중 금리에 연동돼 있으니까 시중 금리가 그 기준 내려가는. 금리라는 게 1.25% 네.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걸로 운용 수익률이라는 게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일단 예금에 일부 넣어야 되고 예. 일부는 채권에 넣어야 되고 일부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운용하는데 네. 그게 왕창 수익이 나질 않거든요. 예, 예. 그러면 2.5%, 3.0% 이렇게 주겠다고 했던 이자율을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3% 주기로 했는데 운용 수익률이 1.25%밖에 못 받는다. 예. 그러면 이건 영마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정 이율이라는 게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 운영을 해서 이윤을 내서 예정 이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정 이율이 높으면 우리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정 이율이 낮으면 할인을 덜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할인율이 작으니까 보험료 예, 내가 예. 낼 보험료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역마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역마진인 거죠. 지금 현재가? 예. 그러니까 보험 고객한테 받아들이는 거 3%, 2.5에 3%라는 게 다 이미 정해져서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보험에서 실제로 작년 운용 수익률이 1.3%밖에 아, 안 돼요. 그러네. 그럼 손해네요?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 손해니까 그 네. 손해를 만회하려면 예.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걸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거 내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왜 좀 운영을 잘하지.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뭐 보험이 이런 이유로 올라간다고 치고 그러면 언제 얼마만큼 오르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이제 주요 생명보험사들하고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겠다. 네. 그 시기가 언제냐? 예. 그 1월에서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음.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네. 어떤 건 1월, 어떤 건 3월, 어떤 건 4월 달에 네.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느냐는 예정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정 이율을 턱없이 많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 2.5%였는데 갑자기 1%로 떨어뜨려 버린다. 네.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걸 너 이만큼 더 내리면 안 된다. 네. 통제를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하고 서로 뭐 의견을 서로 조율하다가 결국 한 0.25% 정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낮추면 소비자가 얼마를 더 내느냐? 네. 한 5에서 10% 정도의 보험료. 너무 올라가는데요? 5에서 10%? 그렇죠. 기존에 뭐 한 10만 원 내던 거다. 그러면 네. 한 10만 2천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아, 0.25%인데 5에서 10%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야, 크네요. 손해보험 회사보다 생명보험 회사가 그 예정 이율 인하에 더 적극적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이 둘 다 따져봤을 때 네. 예정 이율이 어디가 더 문제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생명보험사가 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거 왜 왜냐면 그렇습니까?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았잖아요. 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예. 내가 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팔겠어요. 그냥 네. 보장성 보험이야 10만 원짜리 하나 드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저축성 보험료는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짜리 가입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자율을 네. 예정률 높게 주면 네. 그만큼 보험회사의 부채가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그 예정이율 때문에 손해 보고 잘못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부실로 되고 망할 위험까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정이율이라는 아주 꼭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보험회사가 국제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입되는데 네. 이걸 보다 보면 예정률이 높은 만큼 부채를 더만큼 쌓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심각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서둘러서 해야 되니까 이게 급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예전에 그 상품을 많이 판 보험회사일수록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았던 네. 회사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그것도 이제 금리 확정형 저축보험이고 뭐 다음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보장해주는 상품이잖아요. 네. 종신보험, 네. 암보험 네. 이런 건 뭐 5년, 10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네. 뭐 30년, 길게는 60년, 네, 뭐 네. 70년 이렇게 보장하는데 그 기간 전체를 6%, 7% 예정으로 정해놨어요. 네. 그럼 지금 금리는 1.25%밖에 안 네. 된다면 그 차이만큼의 손해가 많이 발생. 확정형으로 다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뿐이 아니고 보장성 보험도 확정형으로 예전에 이율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보험사가 굉장히 부담을 갖는 상품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낮춰야만 네. 그래도 보험료를 한 5에서 10% 정도 더 받아야만 보험에다가 간신히 부채를 줄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확정형인데 그 보험을 든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다시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때 들었다면 그렇게 안 하죠. 좀 그냥 가지고 있겠다고. 그렇죠. 기존에 가입한 것들은 이제 안 되는 보험사 거죠. 입장에서 그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네. 갈 수밖에 없고 네. 다른 이제 새로 파는 상품들은 적어도 그렇게 팔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생명보험사 저도 예전에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전에 전세돈이 갑자기 필요해가지고 해지했는데 아깝네.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서 가지고 계십시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누구나 다 들어있는 보험 하면 자동차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는 거고 네. 실손보험 많이 들잖아요. 지금 거의 다 들었을걸요? 네. 근데 이것들도 요번에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들어놨어요. 제가. 네. 예. 이 보험회사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손해율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위험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정 얼마 정도의 위험률을 계산해서 그걸로 보험료를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손해율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실제 위험률하고 실제 손해율 그것과 예정 위험률과 예정 손해율이 차이가 발생할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손해가 날 것이다. 그래서 한 5% 정도 잡아놨는데 손해율이 15% 나와버리면 네. 10%만큼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예요. 예.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보험자, 그러니까 뭐 이재용 국장님이 이제 나를 대상으로 보험을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자꾸 병원을 가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큼의 손해가 계속 보험에서 그렇죠. 쌓이겠죠. 예.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거야 병원에. 아니 근데 문재인 케어 나오고 이러면서 네. 그 실손비가 좀 내려갈 것 같았는데 그런 오히려 예상을 그렇지가 했죠.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에서 건강보험에서 70에서 80%를 감당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만큼 건강보험에 해결하니까 손해보험으로 안 넘어올 것이라고 네. 했는데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글쎄. 그러다 그러다 보니- 오른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율에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의료비가 증가하는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거지. 음. 그냥 안 가도 되는 병원을 계속 가는. 그렇죠. 웬만하면 예전에 참았잖아요. 아파도 뭐 우리 어르신들 예. 허리 아픈 거 뭐 기본으로 참고 뭐 예전에 병원 가면 네. 돈이 얼마였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가서 의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었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자꾸만 손해율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늘어나고 그 병원에 가면 또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잖아요. 오늘 좀 몸이 찌뿌둥하고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비타민 주사 한번 맞아. 링거 막 실손보험 가입했냐고 물어보고. 제일 이제- 먼저 물어보는 게 실손보험 가입했냐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그게 이제
의료 쇼핑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다음에 과잉 진료가 되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진 만큼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실손보험도 올라간다. 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내가 참 운전 조심해서 잘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위험 요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데 왜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올라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차 몰고 다니다 보면 그 월세사라도 외제차 그러니까 큰 차. 외제차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제차하고 사고가 나면 이게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이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또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스만 가도 새 걸로 바꾸고 싶어요. 수리비. 그러니까 누가 와서 뒤에 한번 받아주면 어디가 그 전에 긁혔는데 누가 한번 받아주면 범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문콕을 해도요. 그 공업사에 들어가면 아이고 이거 바꾸세요 그래요. 요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다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 저도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과잉 청구, 과잉 수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보험료를 한 3에서 3.5% 정도 올린다. 자동차 보험은 그래도 그나마 사고를 내면 할증이 되고, 그렇죠. 사고를 안 내면 좀 할인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있나 모르겠어요. 실손보험도 내가 안 아프면 안 아프고 뭐 좀 오래 갔으면 좀 이렇게 할인해주고 이런 거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실제로 내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으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비 할인해줘야 되는, 보험료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텐데 2009년 이전의 실손보험 또는 표준화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림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병원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가입자는 실손보험을 바꾸면요 보험료가 뚝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09년 1월 이전에 가입한 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구실손보험이라고 하고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 기간 동안 약 한 8년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이 보험을 표준화 실손보험, 그다음에 2016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을 신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실손보험이 세 가지가 틀려요, 서로. 첫 번째 2009년 1월 이전에 가입한 구실손보험은 자기분담금이 제로예요. 자기분담금이 제로라는 얘기는 내가 병원에 가서 뭔가 그 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회사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100% 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분담금이 높다는 얘기는 얼마까지는 네가 알아서 돈을 해결해 라는 거고, 그 초과분만 보험회사에 해결해 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표준화 실손보험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분담금이 10%예요. 10%니까 내가 예를 들면 5만 원, 뭐 50만 원이 나왔다. 그럼 5만 원까지 내 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45만 원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데 자기분담금이 높아졌어요. 높아지고 이걸 선택하면 보험료가 35% 이상 저렴해져요. 그럼 보험료는 많이 깎아주는 대신에 뭐 10만 원, 20만 원은 네가 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드는 돈은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2009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가 다 돼요. 근데 지금 가입하는 것은 도수치료라는 특약을 별도로 넣어야 돼서 그만큼의 보험료를 더 내야 돼요. 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한 거는 무조건 유지하는 게 좋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도수치료도 필요 없고 나는 사실 잘 안 아프더라. 그래서 나는 보험료 내는 비용은 좀 낮추고 병원에 갔을 때 좀 내는 게 이익이 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보험에 든 분들은 그걸 해지하고 최근에 보험료가 낮은 걸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겠고. 예, 무조건 갈아타는 게 낫죠. 그런 분들은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실제로 병원비를 쓴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갈아타는 게 보험료 확 줄일 수가 있고. 그 본인의 컨디션을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험 들 때도. 본인의 컨디션과
그 내가 가입한 보험의 장단점을 네. 꼭 따져봐서 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구실손보험이나 표준화 실손보험이나 신실손보험이나 그거에 따라서 내 거가 나는 여기가 더 맞겠다 이걸 네. 선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갱신형 비갱신형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손보험의 의료비 보험은 실손보험은 반드시 갱신형이에요. 네. 갱신이 1년 단위 갱신이 있고 5년 단위 갱신이 있고 10년 단위 갱신이 있고 막 그래요. 저는 1년 단위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신실손보험 무조건 1년 단위 예,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3년 단위 갱신이 있었고 그 전에 5년 단위, 10년 단위가 있었는데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은 구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 기간이 길어요. 네. 그러니까 갱신 기간이 긴 만큼 한 번 도래해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팍팍 떼버리겠죠. 예. 예. 그래서 갱신 기간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갱신형이 좋지만 갱신형일 경우는 기간에 큰 의미를 두지는 말아라.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 얘기를 들으시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고 한번 집에 있는 보험증을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내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거 아마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어디 갔다 올 거예요. 어디냐면 이제 보험 전문가한테 가서 이런 상담을 구체적으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저 보시면서 그 보험증 가지고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보험 등기에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보험 약관을 주잖아요. 네. 보험 증권. 근데 그걸 한번 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세요? 그걸 볼 때 이거 다 보기가 그랬어요. 뭘 눈여겨서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까? 어떤 걸 봐야 돼요? 네, 가장 먼저 확인하실 부분은요, 납입 기간입니다. 네. 가령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 보험이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잘 모르고 가입을 하세요. 네. 그럴 경우에 비갱신형 보험은 일정 주기를 납입하고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갱신형 보험은 평생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월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월세도 집주인이 일정 주기마다 월세를 올리듯이 갱신형 보험도 3년, 5년 혹은 10년마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를 인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든 보험은 1년마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갱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준비해 주신 이것은 만기 갱신형 이렇게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기간은 네, 그래서 여기 증권에 보시면 계약 사항 내용에 납입 기간이 나와 있죠. 30년 만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30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셨고요. 전기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평생 동안 내셔야 된다는 네, 표현을 네. 제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네. 월납 다달이 네, 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그렇죠. 자동이체고 이게 네, 다 명시가 맞습니다. 되어 있네요. 네, 요 칸을 잘 보고 계약 네, 사항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보장 내용이 과연 뇌와 심장 질환 보장 범위가 넓은가 혹은 좁은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뇌질환 특약에는 뇌출혈 특약을 가입하세요. 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야지만 해당이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시다 보니까 네. 혈관이 터지기 이전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상황에서도 발견을 하십니다. 어. 근데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하신 분은 그 경우에는 전혀 보장을 못 받으시겠죠. 아. 혈관이 터져야지만 네, 보장받으실 수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좀 더 범위가 넓은 게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이 좁아졌을 때도 보장을 해주죠. 근데 요즘은 이것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걸 봐서 이런 게 없으면 네. 따로 또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봐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범위가 넓은 게 있는지 없는지. 맞습니다. 또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심장의 혈관 관상 동맥이 막혀서 심장 마비가 오는 경우인데 네. 이 경우도 사실은 비율상으로 보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협심증이 많이 발병하시죠. 예. 혈관이 좁아지는. 네. 근데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협심증일 때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을 가입하셔야 모든 심장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만약에 요게 요건 있고 요게 없다. 네, 그러면 선택 사항으로 넣으면은 보험료를 조금 더 그렇죠. 내고. 그렇죠. 그래도 보장 범위가 넓으니까 이걸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사실 요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하신 분들은요. 네. 여기 요런 걸 네, 보험 가입 내용이에요 이게. 네. 요걸 쭉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그러시고요. 사실 각 고객님들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이 보험들을 토탈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보험에는 뭐 암보장이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전체 보험료를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제대로 보험에 대한 팁을 얻어왔는데 어떻게 참고가 좀 되셨으면 하는데 정리 한번 하죠. 예. 예, 그 보험료가 오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보험은 자기 상황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실제로 보험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지혜롭게 줄이는 것이 좋고 보장 내용은 충분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전문가들께 상담을 좀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